자,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국 역사상 유명한 미남 미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남 미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넘기고요. 오늘은 미남 미녀와 관계되어 있는 그 유명한 단어들 또는 고사성어 또는 명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아울러서 추남 추녀들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역시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나 단어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예쁘면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놓고 보면 이 이야기는 그 병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사람의 도덕, 윤리 이런 걸 다 떠나서 외모만 이쁘면은 모든 걸 다 봐준다, 이런 게 사실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만 잘하면은 뭐든지 다 봐준다.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점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늘 보시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해가지고 사회적 벼슬도, 자리도 높은 자리, 그 다음에 많은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서양에서는 그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렇죠? 고귀한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온갖 비리와 부정, 그 다음에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역사상 역대로 과연 미남 미녀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 또 그의 대척점에 있는 추남 추녀들은 정말 못생기기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중국 미남 미녀 추남 추녀 이야기 좀 알자 중국에서 관련된 고사성어나 명언 명구 단어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미남 미녀, 특히 미녀들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에 여행을 하기만 해도 가이드들이 늘 중국 4대 미녀, 4대 미녀 하면서 이 미녀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들의 외모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미녀들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들 또는 미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남 추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적이라든지 또 그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특히 한국 사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적 현상 가운데 하나인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자 중국을 통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알자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입심출이라고 합니다. 얕게 들어가서 깊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쉽고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쉬운 말씀으로 또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로 말씀을 들려드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은 그런 정신을 좀 추구할까 합니다. 자, 미남 미녀에 대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들 그러면 역시 미인이죠, 그죠? 미녀에서 보다시피 미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가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역시 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주로 왕조 체제에서 여성들을 형용하는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미인하면은 사실은 사람 인자인데 여자만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가인도 비슷합니다만은. 그래서 미인과 가인이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사람을 형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로 정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죠. 그런데 사실은 미인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 이전에 궁궐에 있는 비빈들, 왕비라든지 그 다음에 왕의 후궁들 있죠, 그죠? 그걸 합쳐서 비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빈들에게 주는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미인이 상당히 높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서열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미인은 상당히 높은 벼슬이었다. 사실 그래서 미인은 사실 고유명사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름다운 여성을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바뀌었다라는 말. 바로 이 미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4대 미인도 나오고 4대 미녀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절세 가인, 절세 미인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인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자성어 미인 박명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운명이 기구하다, 뭐 수명이 짧다 이런 의미로서 미인 박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인 박명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나온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투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쁘면은 운명이 뭐 기구하다든지 수명이 짧다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적인 요소도 집어넣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나름대로 질투심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가 미인방명 또는 가인방명이다. 자, 역대 미남미녀와 관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두 단어로서 미인과 가인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마 사자성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네 글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경국지색. 그죠? 경국지색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국이란 말은 나라를 기울인다 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기울게 한다. 즉,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거나 또는 심하면 나라를 망하게 쓰러뜨리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을 경국지색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자성어입니다. 그죠? 한 나라를 망칠 정도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경국지색은 경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또 경국이라는 단어 이전에 무슨 단어가 있었냐 그러면 경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 하나를 기울게 만든다. 옛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 하나를 망칠 정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는 경국지색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뉘앙스로는 아무래도 경국지색이 한 단계 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국, 경성 또는 경성, 경국 이렇게 붙여서 한 나라를 기울게 만들 그런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경국지색이다. 또 다른 파생된 단어가 뭐가 있냐 그러면 국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흔들 만한 미모다 라는 뜻입니다. 나라 국자를 써서 국색. 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어들은 주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형용하는 그런 단어이자 고사성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중국의 4대 미녀들을 꾸미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형용사들은 각각 두 글자씩 모두 8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침어, 낙안, 폐월, 수화라고 하는 8글자입니다. 4대 미녀의 별명입니다. 나중에 4대 미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침어는 뭐냐? 4대 미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미녀가 서시입니다. 한 2500살 정도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이 서시에 대한 별명이 침어입니다. 물고기도 가라앉히는 미모다 라는 뜻입니다. 가라앉을 침자에다가 물고기 여자입니다. 나가는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녀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도 떨어뜨리는 미모다 라는 뜻이고요. 폐월은 하늘에 떠있는 달도 가리는 미모다. 즉, 이 미녀의 얼굴을 보고는 하늘에 나왔던 달이 부끄러워가지고 구름 속으로 숨었다 해서 달도 숨게 만드는, 가리게 만드는 미모다 해서 폐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초선한테 붙어 있는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화. 4대 미녀 중에 가장 젊죠.
한 1300년 정도 됐나요? 그죠? 1300살 정도 된 양귀비에게 붙은 별명이 수화입니다. 양귀비가 등장하면은 활짝 피어있던 꽃들이 전부 다 양귀비의 미모를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꽃 몽우리를 다 닫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꽃도 부끄럽게 만드는 미녀다라고 해서 수화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두 글자씩 이루어진 4대 미녀의 형용사들을, 단어들을 4개씩 합쳐가지고 4글자를 붙여가지고 치머 나간 폐월수화라고 하는 마치 식구들처럼 그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4대 미녀는 워낙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기록에 남아있고 다양한 그 사료들에 또는 민간 설화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별명이 되겠습니다. 치마 나간 폐월수화. 그 다음에 미녀들은 대개 왕조 체제 내에서 미녀들은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나라를 망친 요부로 늘 묘사가 되곤 했죠. 특히 하나라하고 은나라를 망친 말희하고 달기라는 이 두 미녀에 대해서는 늘 망국의 죄가 따라다닙니다. 대단히 억울하죠. 왜냐 그러면 그 미녀들하고 함께 누리고 또 미녀들을 사랑 가까이 함으로써 정치를 멀리하고 또 폭정을 일삼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권력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대 육아 사상에 경도된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이 특히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망국의 책임을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나라를 망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미녀들에게 따르는 사자성어로 가장 유명한 것이 잘 아시는 주지육림이라는 겁니다. 연못에다가 술을 채워놓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숲처럼 만들어서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생활해서 결국은 나라를 망쳤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주지육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밤새워서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장야지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종종 쓰긴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억울하게 이 미녀들 또는 여자들에게 붙인 낙인이 뭐냐 그러면 암탉이 새벽에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고사성어로는 명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개지신 육아지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암탉이 울어야 이제 집안이 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 동양사회에서 유교 중심 사회에서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집안의 몰락이라든지 한 나라의 멸망을 여자들한테 전가시킨 그런 비겁한 속담 가운데 하나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정확하게는 암탉이 새벽에 울면입니다. 집안이 망한다라는 그런 못된 속담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미녀들과 관계대해서 억울하게 더 씌워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사성어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나라를 망가뜨린 주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유왕이라는 사람은 이 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미녀를 웃게 만들려고 온갖 시효를 다 벌였던 주유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천금매소라는 겁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라는 뜻이고 이 미녀를 뭘로 웃겠냐 그러면 봉화놀이를 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습경보나 마찬가지인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나 피우는 것이 봉화불인데 자기가 이뻐하는 이 포사라고 하는 미녀를 웃기기 위해서 주유왕이라는 사람은요 수시로 봉화불을 피웁니다. 그래 나중에 결국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피웠습니다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바람에 주나라가 한번 망합니다. 그래서 그 망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을 서주라고 부르고 그 이후를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이 동주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 시대를 가름하는 유명한 사건이
주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미녀를 웃기기 위해서 벌인 봉합불놀이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천금매소입니다. 왜?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이 유왕이라는 사람이 천금을 상금으로 걸었거든요. 그래서 천금으로 웃음을 사다. 포사가 한번 웃는 바람에 천금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소천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자성어도 파생되어 나옵니다. 한번 웃는 값이 천금이다. 한 번 웃고 천금이 날아갔다. 뭐 그런 뜻이죠. 뭐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100만 불짜리 미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포사 이야기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불을 피워서 봉합불을 피워서 웃음을 사다라고 또 웃음을 취하다라고 하는 거화취소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녀가 군주를 유혹하다라는 뜻에서 포녀혹주라고 하는, 즉 포사가, 원래 포는 지역 이름입니다. 포 지역의 따님이라는 뜻이 포사인데, 그래서 포녀라고 합니다. 포 지역의 이 이쁜 미녀가 주 유왕을, 군주를 홀렸다라는 뜻에서 포녀혹주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파생이 됐고요. 또 하나는 포녀소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포사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세 글자도 파생이 됐습니다. 이와 관계되어 있는 자세한 고사들이나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 또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하나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4대 미녀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미녀는 제가 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서시 빈목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글자인데요. 눈살을 찌푸리다, 인상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서시가 아름다운 여자 미녀이긴 했는데 이 속병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속병이 있어가지고 위나 이 가슴 쪽을 늘 문지르면서 인상을 썼다는 거죠. 속이 아프니까. 그래서 뭐 위장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회충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미녀들의 이야기가 파생해낸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인데, 아무튼 서시가 민간설화에 따르면은 쏘가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위나 이 배 같은 걸 잡고 아프니까 인상을 썼답니다. 그게 서시 빈목인데요.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동시라고 하는 못생긴 여자가, 이게 추녀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서시가 하는 게 뭐든지 다 이쁘니까 사람들은 서시가 인상 찡그리는 걸 보고도 아름답다 이렇게 또 감탄을 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쁘면 다 용서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250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시가 서시가 하는 건 다 따라 했답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따라쟁이죠. 뭐 서시가 입는 옷도 따라 입고. 근데 동시는 무척 못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가 서시가 인상 쓰는 것조차 따라했다 해가지고 동시효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나옵니다. 동시가 인상 찡그리는 것도 본받다, 따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동시빈축이라고 합니다. 동시가 인상을 찡그렸다, 눈살을 찌푸렸다. 여러분들 빈축이라는 단어는 일수 쓰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몹쓸 짓을 하거나 또는 보기 싫은 짓을 했을 경우에 빈축을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빈축이 동시 빈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동시가 서시를 따라서 인상까지 쓰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좀 못생긴 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서시를 따라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 인상도 찡그리게 만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빈축을 샀다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잘생긴 남자들을 형용하는 단어들로 한번 가보죠. 잘생긴 남자들에 대한 단어는 사실 미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무래도 남성의 아름다움에 관해서야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이 건장하다든지 멋지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도
미남에 관한 기록들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찾아보면 그래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에서는 미녀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남들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미남을 형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단어는 벽인 또는 옥인이라고 합니다. 벽자는 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둥근 옥을 얘기를 합니다. 벽옥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은 옥을 다른 어떠한 보물보다도 귀하게 취급을 했거든요. 옥 때문에 전쟁까지 벌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옥처럼 생긴 남자다 해서 벽인 또는 옥인이라고도 합니다. 옥에 관한 이야기는 많죠.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냐, 옥쟁반에 은굿을 굴러가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과거 옛날에는 옥을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도 귀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를 얘기를 할 때 옥인 또는 벽인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을 형용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하면은 과거에는 수염이 남성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염을 멋지게 기른 잘생긴 남자를 미염공이라고 합니다. 미염공. 아름다울 미자에다 수염 염자. 그 다음에 남자를 나타낼 때 공이라고 하죠. 남자에 대한 존칭인데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미염공 하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네, 관우. 수염을 멋지게 기른. 그래서 관우를 부를 때 별칭이 미염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남자의 잘생긴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눈썹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눈썹이 짙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미미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눈썹 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남성, 잘생긴 남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미염, 벽인, 옥인, 미미 이런 단어들이 있다.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남자들을 표현하는 고사성어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남자입니까? 주유요? 제갈량? 아닙니다. 삼국지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로 기록되어 있는 또는 등장하는 인물은 여포입니다. 그래서 여포, 멋진 여포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인중여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 여포가 최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적토마잖아요. 그래서 마중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중여포요, 마중적토다.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물론 남자겠죠. 남자로 얘기하자면 여포고 말로 이야기하자면 적토마가 최고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삼국지에서 등장하는 미남 가운데 한 사람은 주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유는 팔방미인이죠. 바로 이 주유한테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가인박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유가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유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의 로망입니다. 정말 이런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냐? 생기기도 잘생겼죠. 그 다음에 아내도 그 당시로는 최고 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주유하고 송건이 각각 그 당시 최고 미녀인 대규하고 소교라고 하는 두 미녀를, 양대 미녀를 각각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가운데 소교를 맞아들였죠. 그죠? 주유는. 잘생긴 남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내. 거기다가 주유는 무에도 아주, 그죠? 문무를 겸비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장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무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문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특히나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답니다. 그래서 주유 앞에서는 음악을 연주하지 마라. 악기를 연주하지 마라. 그런 속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악기를 연주하다가 틀리면은 반드시 주유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유명한 고사성어가 주랑고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주랑이 고개를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위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음악을 연주하는데 틀리게 연주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위가 고개를 돌리고 연주가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 밖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미남들에 관한 기록이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단어 가운데 몇 가지를 들라면은 단노 또는 단랑이라고 하는 미남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반악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남자한테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나중에 미남자를 소개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악이라는 사람이 한번 마차를 타고 출타를 하면요. 외출을 나오면은 동네 여자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반악을 구경을 했답니다. 완전 요즘 같으면 아이돌 스타죠. 그죠? 요즘은 이제 스타들이 나오면은 팬들이 선물도 주고 뭐 꽃도 던지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뭘 했냐 그러면 과일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반악이 한번 나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 되면 이 팬들이 여성 팬들이 던진 과일이 술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한 술에. 그래서 척과 영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답니다. 과일을 던져가지고 수레를 채웠다. 수레에 가득 채웠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재미나지만 씁쓸한 사자성어가 간살위계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위계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남을 얘기를 합니다. 간사는 보는 것으로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위계가 한 번은 외출하러 나갔다가 극성 여성 팬들의 그 극성이 못 이겨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마나 요즘식으로 하면 오빠 하고 막 달려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기가 놀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위계를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미남자 가운데 또 하나의 유명한 미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자도라고 하는 미남자가 있습니다. 이 자도는 얼마나 잘생겼으면 한 여성이 자도를 위해서 나라까지 바칠 정도로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자도지교, 자도의 뭐라 그럴까 멋짐 또는 자도의 미모 이런 뜻에서 자도지교라고 하는 또 사자성어도 나왔습니다. 미남들에게 붙여져 있는 수식어와 고사성어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 가운데 한 미남자를 수식하는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재미난 게 일좌진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미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마상녀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때 유명한 문장가입니다. 근데 이 사마상녀가 하루는 잔치집에 나타났는데 사마상녀가 잔치집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는 앉은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빠졌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앉아있다가 전부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사마상녀의 멋진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옥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옥룡한아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풀이해드리자면은 아주 풍채가 좋고 우아한 자태를 얘기합니다. 옥룡한아. 그리고 이 사마상녀를 꾸미는 형용사 가운데, 즉 미남자를 꾸미는 단어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심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만은 정말 잘생겼다. 퍼펙트하게 생겼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미남에 관한 수식어들과 단어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남, 추녀들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추남, 추녀들에 대해서는 미남, 미녀들만큼 형용사들이나 고사성어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세계 들을 만한 이 스토리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추남, 추녀들 같은 경우는 나쁜 쪽으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좀 더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는 큰 일을 해낸 고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못생긴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 철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쇠 얼굴이라는 얘기죠.
포청천하게 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시면, 중국 드라마 보시면은 포청천의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까만 얼굴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쇠가 원래 색깔이 좀 까맣잖아요. 그래서 포청천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철면입니다. 그리고 이 철면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 그러면 뒤에 무사가 붙어가지고 철면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사는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사로움이 없이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을 철면무사라고 합니다. 얼굴도 완전히 새 얼굴을 하고, 그죠? 못생긴 남자에 대한 형용사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포청천이라고 하는 이 한 위인이 가지고 있는 공평무사, 광명정대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추녀편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무염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염은 없을 무자에다가 소금 염자입니다. 그래서 이 왜 무염이 소금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못생긴 여자를 형용하는 단어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개 현재로서는 무염이라고 하는 지역, 지명에서 비롯됐다. 이 못생긴 여성이 무염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같아요. 그래서 무염자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목 주위에 혹이 났다고 해가지고 숭류녀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숭류란 말은 혹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얼굴에 혹이 났으니 큰 혹이 났으니까 추녀 취급을 받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낯짝이 두껍다. 아까 말씀드린 무염녀에게 붙은 또 하나의 별명인데 강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안. 셀강자, 강할 강자에다가 얼굴 한자입니다. 낯짝이 두껍다라는 건데 철면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어쨌든 못생긴 여자한테 붙이는 그런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재미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장모비대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는데 장자는 화장을 한다는 얘기고 모는 못생긴 여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모모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모 하면은 모모에게 화장을 한다 또는 모모가 장식을 한다, 꾸민다, 화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대는 비자는 우리가 비용할 때 비자죠. 쓰다, 우리 낭비한다 할 때 그 비자입니다. 대는 머리 눈썹을 그릴 때 쓰는 그 화장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모가 화장하는 것은 화장품을 낭비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못생긴 사람한테 화장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모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먼저 미남, 미녀, 추남, 추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도입부로 서론격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사성어들이나 재미난 단어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요,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서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겼지만 말을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 그러면 사마천이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인품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일을 꼭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꼭 말까지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모하고 적용시켜 보면은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일을 꼭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행실과 자기 자신의 언행을 늘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해야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이 있고 하나는 내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면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 사람의 속이, 마음이, 그 사람의 내실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모입니다. 그죠?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천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아름다운 사람이 결국은 외모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비록 외모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굴이나 외모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내면의 세계를 자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미소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말로써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 역대 미남, 미녀, 추남, 추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김영수의 좀 알려 중국 미남, 미녀, 추남, 추녀와 관계되어 있는 재미난 고사성어, 그다음 의미심장한 단어들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미남, 미녀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